안녕하세요. 유행살이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부자의 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동영상 시간을 10분으로 맞추려고 해서 엑기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경제사회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세상이죠.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화폐경제 근대사를 간단히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제가 요약한 화폐경제 근대사입니다. 1944년에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이후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자리를 미국의 달러에 넘겨주게 되죠.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71년도에 마샬 플랜과 베트남 전쟁 시에 현존하는 금 이상으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바람에 달러를 제시하면은 금으로 태환을 해줘야 되는데 태환할 금이 모자랐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 때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하게 되죠. 이 이후로 금은 화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종이 화폐인 달러가 화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화폐경제 체제의 기본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 금보유제가 폐지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에 올라서고 고정환율제는 변동환율제로 바뀌게 되죠.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표는 통화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미국의 총통화량 M2 그래프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M2 그래프입니다. 데이터가 현존하는 시기부터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미국의 M2 데이터는 1960년부터 60년간의 그래프이고 오른쪽에 대한민국 M2 그래프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동안의 총통화량 증가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림 실력은 없지만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두 그래프 모두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물선을 그리면서 증가를 해왔죠. 물론 미국의 경우 최근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 살포로 인한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금리를 높이고 긴축 정책에 들어갔죠. 그 여파로 M2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M2 총 통화량 그래프가 증가를 해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게 현재까지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이. 똑같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1번. 아니, 계속 올라가는 게 그런 게 있나? 올라가다가 국력이 쇠퇴되면서 통화량의 양도 줄 것이다. 2번.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다. 3번. 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은 1번입니다. 왜 통화량은 향후에도 과거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더 많은 양으로 늘어나게 될까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핵심 요지입니다. 자, 그럼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마법이 중앙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찍어냅니다. 종이에다 인쇄기로 찍으면 돈이라는 화폐가 생기는 거죠. 현재의 중앙은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신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 기관이죠.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최초에 만든 화폐, 이거를 본원통화라고 하죠. 자, 이게 첫 번째 마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존재가 화폐의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입니다. 그러겠죠?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요. 좀 억울하죠? 이러한 시스템은 하루 이틀에 걸쳐서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산 이후로 화폐라는 어떤 가치의 교환 수단이 탄생한 이후 수백 년간 진화되고 발전되고 그 사이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죠. 대다수가 원한다고? 아니면은 몇 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화폐는. 현대사회에서 화폐를 발권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면 신의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발권력을 쥔 자는 그 신의 능력을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위치를 엿보는 이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튼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화가 최초에 나오는 것이 현대사회 화폐경제의 첫 번째 마법입니다. 두 번째 마법은 무에서 창조된 이 현금, 화폐는 은행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화폐가 다시 창출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지불 준비율 제도라는 과거 유대인이 만든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창출된 최초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행은 그 자금의 일부만 지불 준비율에 해당되는 자금만 금고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 돈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대 마진을 얻는 기관이죠. 그러면 대출을 받은 기관이나 사람이 그걸 다른 은행에 또 맡기면 또 그 은행에서는 맡긴 금액의 지불 준비율만큼만 금고에 놓고 나머지는 또 대출을 해주겠죠.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은 최초의 예금자가 은행에 넣은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전체 통화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학교에서도 배우셨을 거고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저는 주요 엑기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 창출되는 이러한 돈을 파생통화라고 부르는데 파생통화의 양은 최초에 입금되는 예금액을 지불 준비율로 나눈 만큼 배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지불 준비율은 7%, 미국의 경우는 10%인데요. 지불 준비율이 7%라면은 통화량은 최대 14배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금을 하면 10배까지 통화량이 부풀려집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최초의 중앙은행에서 창출된 통화는 은행을 거치면서 10배에서 14배로 증가하는 것이죠. 이게 현대 화폐 경제 시스템의 엑기스입니다. 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이죠. 자, 여기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예금자가 100원을 예금하게 되면, 물론 이 100원은 최초에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통화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은행은 지불준비금, (100원을) 금고에 넣어놓고 총 900원을 대출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연쇄적인 대출 고리를 통해서. 그래서 최초에 창출된 100원은 은행을 거치면서 1000원으로, 지불 준비율이 10%라면 10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최초 예금자의 이득을 한번 봅시다. 최초 예금자는 은행에 예금을 했으니 100원에 대한 예금 이자를 받아가겠죠. 은행은, 물론 이제 이 은행은 여러 은행이 되겠죠. 은행들은 총 900원의 대출을 해주니까 은행은 총 대출 금액 900원의 대출 이자에 해당되는 예대 마진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 예금자는 결국 통화량이 10배로 늘었으니까 엄청난 화폐가치 하락손을 얻게 되죠. 그렇죠? 은행은 손해볼 게 없죠. 예대 마진을 먹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예금자는 은행에 예금할수록 내 돈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죠. 그렇다고 돈을 금고에 보관할 수는 없죠. 예, 현대 화폐 경제 세상에서는 결국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전부 어떤 방식을 통하든 예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금으로 집에 쌓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나요? 예. 예금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화폐 경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책을 통해서, 훌륭한 책들이 많으니 이런 신용창조로 창출되는 통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좋은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화량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앙은행이 100원만 돈을 찍어내지는 않으니까요. 매년 계속 신규 통화를 찍어내면 그 통화들이 결국 10배에서 14배로 뻥튀기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총 통화량에서 본원 통화를 빼는 값으로 중앙은행에서 공급한 본원 통화를 통해 파생된 통화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파생통화라고 합니다. 총 통화량은 중앙은행에서 창출한 본원 통화, 은행의 신용창조로 창출된 파생통화를 합쳐서 총 통화량 M2라 부르고요. 이것이 대표적인 화폐의 총량을 표시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1년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통화량 M2는 3,564조 원, 본원 통화는 247조 원, 파생 통화는 3,317조 원으로 총 통화량은 본원 통화의 14배 수준이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핵심 요약이 이겁니다.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달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강의의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지를 하시면 되니까 모르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은 관련 책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20분이 초과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